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설매입니다. 제가 처음 소금 냄새를 맡은 건 아마 태어나자마자였을 겁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염전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소금은 그저 하얀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계였고 아버지의 일이었으며 우리 집안의 운명이었죠. 아버지는 염상들의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을 기록하고 관에 바칠 염세를 계산하는 일, 그 일은 정직함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설매야, 소금은 흰 돌이 아니란다. 사람의 욕심이 굳은 것이지. 저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장부를 펼칠 때마다 보이던 깊은 주름과 붓을 쥔 손의 떨림만 기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금을 만졌습니다. 염전 한쪽에 쌓인 소금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며 손끝으로 결정의 크기를 가늠했죠. 냄새를 맡으면 어느 염전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굵은 소금은 투박하게 바다 냄새를 품었고 고운 소금은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염세 착복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과 함께였죠. 누군가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일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화가 된다는 걸. 소금 냄새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왔지만 그날부터 그 냄새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생계의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아버지를 고발자가 아닌 주모자로 몰았습니다. 염세를 빼돌린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이니 의심받기 쉬웠죠.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관과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이었는지 매를 맞아서였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집은 관에 몰수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작은 기와집도 마당의 감나무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급격히 쇠약해지셨죠.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고 친척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큰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거라. 그 이상은 안 된다. 큰어머니는 우리를 안채가 아닌 헛간에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열흘을 버티셨습니다. 약도 변변히 쓰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6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자기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였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설매야, 이제 내가 갈 곳을 찾아야 한다. 우리도 여유가 없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염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이미 저를 죄인의 딸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자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동냥을 해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가 구걸하는 걸 의심스러워했던 겁니다. 보름쯤 지났을까요? 옷은 더러워졌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밥 한 그릇, 무 한 쪽을 건네주는 이들도 생겼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떠돌이 신세로는 겨울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모든 책임이 몰린다는 걸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장시로 갔습니다. 장시는 5일장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곡물, 직물, 생선, 그리고 소금. 온갖 물건이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짐꾼 일이었습니다. 소금 한 가마니를 지고 이 상인에게서 저 상인에게로 옮기는 일이었죠. 품삯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끼 값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상인들은 소금 가격을 두고 늘 다투었습니다. 어떤 이는 값을 올리려 했고 어떤 이는 깎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잡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 소금값은 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을 나를 수 없으니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반대로 날씨가 맑고 건조하면 값은 떨어졌습니다. 소금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저는 하늘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의 색깔과 바람의 방향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조심스럽게 상인들에게 흘렸습니다. 내일 비 온다던데요. 소금 미리 사두시는 게 어떠실까요?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계집애가 무슨 날씨를 아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소금 중간 상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설매, 내가 날씨를 보는 눈이 있다더니 사실이구나. 나를 도와줄 생각 없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소금을 사고 파는 일이다. 내가 판단을 못 내릴 때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그날부터 저는 박서방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소금의 질을 확인하고 거래 시기를 조언했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 조언을 따를 때마다 이익이 났습니다. 저는 품삯 대신 배움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장부를 쓰는지, 어떻게 가격을 흥정하는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못한 것들을 장시 바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자 다른 상인들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주사라는 큰 상인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계집의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는 거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주사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저를 내쫓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서방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설매야, 미안하지만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쫓겨나야 하는 신세라는 걸.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닥에서 배운 실전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서방과 헤어진 뒤 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작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중개를 자청했습니다. 소금을 사려는 이와 팔려는 이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푼돈을 벌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도윤이라는 대형 염상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서해안 일대에서 소금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관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장시의 큰 상인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봤죠. 처음엔 그저 흘깃 쳐다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개한 거래가 하나둘 늘어나자 최도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금 거래를 성사시키고 장시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윤설매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계집이 장사를 안다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죄인이라 들었다. 염세를 빼돌린 도둑의 딸이 소금 장사에 끼어들다니 염치가 없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도윤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이 장시에서 내 얼굴을 보이지 마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연결한 거래가 의도적으로 파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사겠다던 상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팔겠다던 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알고 보니 최도윤이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윤설매와 거래하는 자는 내 소금을 살 수 없다. 최도윤의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장시의 상인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문제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중개는커녕 짐꾼 일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장시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장시가 파하고 상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장시에서 작은 약재를 파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가씨, 아직도 여기 있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도윤에게 밉보였구나. 안 됐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을 게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먼 곳으로 가거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저는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최도윤이 이 세상이 저를 밟으려 한다면 저는 일어서야 한다고.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부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집을 뒤지던 날, 저는 그 장부 하나를 몰래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적어온 기록이었으니까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부는 낡았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염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매달 생산된 소금의 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관에 납부한 염세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숫자만 적지 않았습니다. 관납 시기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달은 비가 많아 생산량 감소, 다음 달 관납 시기 앞당겨질 가능성, 비축분 확인 필요. 저는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몇 년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관에서 염세를 걷어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금 생산량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생산되고 겨울에는 적게 생산되었죠. 문제는 그 차이였습니다. 관에서는 일정한 양의 염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적을 때는 상인들이 소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그 차액이 상인들의 이익이 되었죠. 아버지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 끝자락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흰 돌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굳은 것이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아버지는 고발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조의 허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했던 거죠. 하지만 그 기록은 위험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옳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은 사람을 위험하다 여기고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다가 똑같이 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구조를 이용해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그 메모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이 담긴 지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아버지의 고집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겠다고,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저는 최도윤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질 게 뻔했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장부는 제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최도윤이 집중하는 곳을 피하고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장실을 떠났습니다. 대신 외곽의 작은 염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생산량이 적고 길도 험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관납 시기가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아버지의 장부에는 관납 시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달 관에서는 일정량의 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면 큰 상인들은 급하게 소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외곽 염전 주인들을 찾아가 소금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값은 쌌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팔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노인에게 받은 엽전과 제가 모아둔 푼돈을 모두 썼습니다. 이 소금 제가 사겠습니다. 염전 주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계집애가 소금을 사서 무엇 하겠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돈을 내밀자 팔았습니다. 저는 그 소금을 관납시기 바로 전까지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관에서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납 기한이 촉박해지자 큰 상인들이 허둥대기 시작했죠. 최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씨의 소금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남은 건 외곽 염전의 소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아에 알렸습니다. 소금을 납품하겠습니다. 관아의 서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필요한 만큼 있습니다. 저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소금을 납품했습니다. 관에서는 만족했습니다. 값도 적당했고 질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 최도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황급히 다른 지역에서 소금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품 시기는 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구입하느라 비싼 값을 치렀죠. 결국 그는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장시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계집애가 관납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최도윤이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장사를 했을 뿐이니까요. 저는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걸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하고 기다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최도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반드시 반격할 겁니다.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최도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관납 시기를 놓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에서는 약속을 어긴 상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도윤의 장부가 들춰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도윤은 몇 년 전부터 염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생산량을 줄여 기록하고 그 차액을 챙겼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썼던 그 수법이었습니다. 관아의 서리가 장시에 나타났습니다. 최도윤은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조가 그를 삼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소금값이 폭락했습니다. 관납이 끝나고 나면 늘 그랬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도윤이 급하게 사들인 소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싼 값에 대량으로 구입했는데 관납을 못하게 되자 그 소금을 헐값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금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도윤의 창고에는 여전히 소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였습니다. 그는 빚을 내서 소금을 샀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최도윤은 파산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집도 팔렸습니다. 장시에서 그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박서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설매, 내가 일부러 그런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때를 읽었을 뿐입니다. 때를 읽었다고? 네. 관납 시기를 알았고 소금값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박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최도윤은 큰 상인이었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소금을 독점하려 했고 염세를 빼돌렸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한 것도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욕심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은 사람의 욕심이 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삼킵니다. 저는 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조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장시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매, 다음 관납은 언제쯤이냐? 소금값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만큼만 말했고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최도윤은 사라졌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염세를 빼돌리는 이들도 약자를 짓밟는 이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했고 더 큰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상이 되었습니다. 큰 상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독점하거나 값을 좌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염전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외곽의 염전 주인들은 여전히 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금을 사서 필요한 곳에 연결했습니다. 큰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값에 사고 적당한 값에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욕심이 없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욕심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뢰가 쌓였습니다. 작은 염전 주인들은 저를 먼저 찾았고 소금이 필요한 상인들도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장부는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장시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날 무료죽을 끓였습니다. 큰 솥에 쌀과 물을 넣고 오래 끓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떠돌이들, 짐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저처럼 굶주렸던 사람들에게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고팠던 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벌었고 나눌 만큼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사람들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값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말이 좋았습니다. 권력이 아닌 신뢰로 불리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장시에서 저는 더 이상 죄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윤설매였습니다. 소금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펼쳐보며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여전히 그 냄새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생계의 냄새도 욕심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소금 위에 섰습니다. 더 이상 밟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저는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